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하고 글로써 인사를 하려고 하니 어색하네요. 사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도 거의 안 해서 이런 것이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이름은 김소은입니다.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그 생각만 한참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좋은 문구가 있어서 그것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곡이 선생님 다들 아시죠? 어머니인 심사인단과 함께 나란히 우리나라 지폐에 얼굴을 올려놓으신 분이잖아요. 요즘 다들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니고 게다가 5,000원권은 더 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그분. 율곡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서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어떠세요? 저는 이 말이 곱씹을수록 좋은 말 같더라고요.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율곡이 선생의 말씀에 곱씹게 한 저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제 이야기를 꺼내놓으려니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면서요? 시작은 한 것이니 반은 왔다 생각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적당한 나이에 시집 잘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결혼했어요. 남들한테 시집 잘 간다는 소리를 듣는 조건이라는 게 뭐 다 비슷하잖아요? 우선 당장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래도 재력이겠죠. 제 경우도 그랬어요. 시댁이 부자였거든요.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데다가 투자를 잘해서 재미 본 집안이었답니다. 남편은 그런 집안의 장남이었으니 주변에서 다들 시집 잘 가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말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댁 재산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남편이 그다지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남편은 사업하겠다고 시부모한테 투자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투자받는 족족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 대한 시부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저희 남편이 심성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봐도 조금 골 때리는 면이 있긴 해요. 대책 없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장 조사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좋아 보이면 일단 시작하고 보더라고요. 시부랑 시모가 저희 남편을 못마땅해 하는 게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인 제가 봐도 대책 없는 사람이긴 해서 그런 시부모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가 남편을 보며 혀를 차시며 핀잔을 주고 무시하는 건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설쳐서 돈만 날려먹었냐고. 둘째 봐라. 착실하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지역할 얼마나 잘해내고 있느냔 말이야. 넌 형이 돼서 네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돈이야 갖고 있는 부동산 잘 관리하고 나한테 투자 요령이나 좀 배우고 그러면서 차차 불려가면 되는 건데 사업이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건 줄 알아? 괜히 설쳐대면서 날려먹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어봐라. 그 돈 아까운 거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잠이 다 안 와. 그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시부는 거의 습관적으로 남편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하긴 어렸을 때부터 시댁에서는 서방님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부에게 구박받는 남편을 보며 속이 너무 상해서 볼멘 소리를 좀 했더니 남편은 작정하고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둘째 걔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엄마 아버지가 엄청 자랑스러워하셨지. 성격도 차분하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른 말씀 잘 듣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거든. 그래, 뭐 그런 모범생 스타일이 효자 소리 듣긴 하지.
당신은 모범생 스타일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고 해야겠지만 대신 성격도 좋고 사교적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친구 많았지. 그리고 당신도 반장 같은 건 많이 했다며. 그럼 내 주변엔 늘 친구들이 많았지. 말해 뭐해. 사실 반장도 거의 인기 투표로 된 거야. 성적도 뭐 그냥저냥 그저 그랬지만 내가 리더십은 좀 있잖아. 운동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인기는 많았지. 근데 그렇게 반장 되면 뭐해. 나 반장 됐다고 해도 엄마 아버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셨어. 반장 된 나보다 공부 잘하는 둘째 아들을 더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 너무해. 그래도 반장까지 됐는데 별로 좋아해 주지도 않으셨어? 어머님 아버님은 공부 잘하는 게 정말 좋으셨나 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서방님이 박사학위까지 따고 유명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고액연봉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니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지. 게다가 서방님이 결혼도 잘했잖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집안에 잘나가는 며느리를 보게 해드렸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 동서도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 반면에 당신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놀기나 하더니 커서는 사업해서 말아먹고 결혼도 지가 좋아하는 여자랑 하겠다면서 부득부득 우겨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 같은 애랑 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밖에 없었겠네. 당신 그렇게 미움받는데 나도 일조한 것 같아.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뭐 당신도 아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할게. 처음에 결혼할 여자라고 당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반대를 많이 하셨어. 알지, 알아. 내가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다고 했잖아. 그건 나중에 어머님도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어. 아니, 내가 미스 코리아나 뭐 그런 대단한 대회에 나갔던 것도 아니고 진짜 작은 지역 미인대회였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셨대? 옛날처럼 미인대회 같은 게 인기가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원래 그런데 여자들 꾸미고 나와서 평가받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그건 정말 친구들끼리 추억 만들기 같은 거 하면서 친구 버킷리스트 만들어주느라 몇몇이서 다 같이 나갔던 거라고. 나한텐 그게 정말 재밌었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한테도 얘기해주고 그랬던 거란 말이야. 그걸 그렇게 싫어하실 줄 알았으면 아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말 걸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런 말씀 괜히 드렸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난 그냥 예쁜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뿐이었거든. 작은 지역 대회라고는 해도 우승을 한 거 아니야. 그건 쉬운 게 아니지.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거란 말이지. 그래, 뭐.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어디 가도 예쁘다 소리는 많이 듣는 편이지. 객관적으로 괜찮은 편에 속하는 외모라고 생각해. 사실 뭐 당신도 처음엔 내 외모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엄청 따라다녔던 거 아니냔 말이야. 아, 그랬었지. 그걸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미스코리아 같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미인대회 출신들이 뻔하다 그러시면서 당신을 돈 좀 있어 보이는 남자 물어서 돈이나 펑펑 쓰려고 하는 허영덩어리 취급을 하시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 그때 내가 반항 많이 했다 정말. 당신이 그렇게 미운 털 박혀가며 반항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결혼 후 겪어보시면서 알게 되셨잖아. 그럼 됐지 뭐. 하긴 그렇다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도 아니지 뭐. 어머님 아버님 눈에 난 볼품없는 집안에 학벌이며 직업 뭐 하나 내세울 거 하나 없이 반반한 얼굴 하나로 당신 홀려낸 불려우일 거야. 아마 영원히 그럴걸? 그렇지만 뭐 시부모를 모시고 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시댁 행사를 다녀올 때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긴 했지만 남편도 저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서로 위안도 되고 뭐 그렇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댁 다녀와서 남편이랑 싸우는 게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줬네 안 들어줬네 하면서 싸우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서운하고 화나서 싸운다고 말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아들도 하나 낳고 때로는 알콩달콩 때로는 티격태격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전에 시부가 돌아가셨고 시모도 요즘 부쩍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데다 당뇨 같은 질병까지 있으시니 더 그렇겠죠. 시댁이 부동산이 많은 집이라고 했잖아요. 시부모가 살던 집도 엄청 큰 대저택이었어요. 대충 100억대는 될 거예요. 그런 큰 집에 건강도 안 좋아진 노모 혼자 사시게 할 수가 없어서 서방님과 동서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먼저 그러겠다고 했고 시모도 너무 좋아하셨죠 뭐. 아유, 우리 둘째 아들, 장남도 아닌데 둘째 아들 내외가 나서서 노모 봉양하겠다고 하는 것 좀 봐. 요즘 이런 자식이 어딨어? 난 정말 복도 많지. 나는 서방복도 있었는데 자식복까지 있으니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이게 다 우리 둘째 아들 덕분이지. 착하고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아들인데 애미 다 늙어서까지 이렇게 호강을 시켜주고 말이야. 우리 둘째 아들이 최고야. 시모는 아주 찬양, 칭송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제가 들어가서 모시겠다고 했으면 별로 안 내켜 하셨을 거예요. 시모도 시부 못지않게 둘째 아들을 편애했고 장남인 남편한테는 곁을 잘 안 주셨거든요. 그냥 남편과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 같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서방님과 동서가 시모를 모시는 덕분에 저는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 그런 거나 좋다고 생각해야죠 뭐. 그런데 시모 생신이 되어 시댁에 갔는데 시모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살도 많이 빠지셔서 더 그렇기도 했는데 안색만 안 좋아지신 게 아니었어요. 시력도 영 나빠지신 것 같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는데 그도 그럴 것이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죠. 짜증도 심해지신 것 같고 그게 다 혈당 조절이 안 됐을 때의 증상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남편이 보기에도 그랬는지 남편은 시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체크를 하더라고요. 엄마, 당뇨 관리는 잘하고 있으신 거 맞아요? 안색이 전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어디 안 좋으신 데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색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안 좋을 게 뭐야. 불편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너도 알잖아. 둘째가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한 애냐. 약도 다 챙겨주고 밥도 몸에 좋은 걸로만 먹게 하고 운동도 같이 가자고 하고 둘째 칭찬을 하려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다 좋아. 좋고 말고. 우리 둘째가 이렇게나 잘하잖아. 장남보다 훨씬 낫지. 에휴, 그렇게 또 시작된 시모의 둘째 아들 찬양은 장남보다 둘째가 훨씬 낫다는 말로 끝났어요. 아니, 총기가 정 같지 않다 그러시면서 매번 그 소리는 빼먹지도 않고 꼭 덧붙이시는 거 있죠? 하여간 남편이 그렇게 여쭤본 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잘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여쭤봤다 싶었어요. 근데 동서를 두고는 전과 달리 좋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자리를 비우니 오히려 노골적으로 동서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거 딱 하나 있지. 그년 자리 비었을 때 얼른 말해야 해. 둘째 며느리년 그녀는 잘하는 거 하나 없다. 찬바람 쌩쌩 불게 차갑고 잘 챙겨주지도 않고 말이야. 며느리녀는 그 모양이라도 상관없어. 효자 둘째 아들이 있으니 남부러울 거 하나 없는데 뭐. 전에 없이 며느리년 그년 소리까지 하시며 동서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의외였고 놀라웠죠.
그런데 이야기는 또 둘째 아들 찬양으로 흘러갔고 그 찬양 계속되는 거 괴로워서 시모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안 여쭤봤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 남편이 시댁에 자주 들러 시모를 보고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안 좋아 보였던 시모의 모습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걱정이 됐으니 남편은 더 했겠죠. 시모가 아무리 곁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들 된 둘이라도 그렇게 자주 들러서 뵙고 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시모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마음이 안 좋다고 했어요. 남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시모가 또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우리 남편 이제 철들었다 싶은 게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남편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젊을 때 의욕만으로 밀어붙인 사업에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의욕만 갖고 무작정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 이후로는 정신 차리고 평범한 회사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사업에 대한 열망을 버린 건 아니랍니다.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차근차근 준비 잘해서 언젠가는 자기 사업에 다시 도전할 작정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남편이었는데 시모에 대한 마음이 깊은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찌르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맏며느리 노릇 좀 하려고 남편한테 시댁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서방님은 아직 귀가 전이고 동서는 집에 있다는데 일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주셨고 동서는 2층 자기네들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1층으로는 내려와 보지도 않더군요. 시모와 안부도 좀 나누고 그러다가 서방님도 곧 들어온다기에 기다렸다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 동서 저녁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러 간다고 일하시는 분이 나서길래 인사도 할 겸 제가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서 동서네 방으로 가는데 동서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진 몰라도 엄청 가까운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 같던데 나누는 대화가 예사롭진 않은 거죠. 그래, 그 여자 확 처리해버릴 생각이야. 늙은 년이 말이야. 그래도 꽃이더라. 그년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머지 않았어. 금방이야. 맘 같아서는 그 늙은 년 당장이라도 세상 하직하게 만들고 싶은데 말이야. 뭐 그러면서 정말이지 세상 악랄한 목소리로 낄낄거리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의 통화 내용을 듣고 소름이 바로 돋는데 솜털 하나하나까지 빳빳하게 서는 것 같았어요. 늙은 여자 어쩌고 하는데 자꾸만 느낌이 시모를 두고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시모 상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도 너무 이상했는데 동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잖아요. 상황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생각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혼났다니까요. 난간에 붙잡고 겨우 내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따로 불러서 방금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남편 생각도 저랑 비슷했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누가 들어도 충분히 동서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상해. 아니, 재수 씨가 그런 말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게다가 엄마가 한 말 중에 이상한 게 있단 말이야. 왜? 무슨 얘긴데? 동서가 쌀쌀맞게 군다는 거? 찬바람 쌩쌩 불면서 어머님한테 무슨 해코지 같은 거라도 했대? 재수 씨가 아주 가끔 엄마 드실 음식을 챙겨줄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재수 씨가 챙겨주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거든. 그땐 재수 씨가 엄마 마음에 안 드니까 괜히 엄마 기분 탓에 그런 거라고 하면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는데 당신 얘기를 들으니 그런 것들이 다 예사로 들리지 않아.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안 되겠어. 일단 엄마한테 말씀드리자. 남편의 얘기를 들은 시모는 아주 난리가 나셨죠. 뭐?
내 그년 그게 그럴 줄 알았어. 그년이 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빨리 보내버리려고 별짓을 다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년, 그걸 내가 어떻게 잡아 죽지지? 당장 끌고 내려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을까? 그냥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엄마, 일단 목소리 낮추고 흥분하지 마세요. 진정하시라고요. 괜히 엄마 몸만 상해. 이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족을 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당장은 아무 증거도 없고 제가 엿들은 내용들로 몰아세워봤자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증거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엄마. 그러니까 증거 잡기 전까진 일단 둘째한테도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 아무리 엄마 일이라지만 그래도 부부지간이잖아. 혹시라도 둘째가 재수씨를 감싸한다거나 재수씨 새치어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걔 모르게 우리끼리 하는 게 낫겠어. 예, 아무리 그래도 둘째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걔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내 편인데. 그리고 지 마누라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걔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서방님께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서가 통화하는 걸 들은 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어요. 섣불리 동서한테 먼저 터뜨렸다간 누명 씌운다며 오히려 저한테 난리칠 수도 있잖아요. 동서가 그렇게 발뺌하면 서방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동서가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동서가 발뺌할 수도 없고 서방님이 동서 편을 들 수도 없게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야 해요.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둘째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아요. 정황상 의심된다는 것만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 사람이 들은 내용으로 보면 재수씨, 아니 그 여자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고 이미 어느 정도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벌써 엄마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내야 해. 확실한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 말이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둘째한테도 얘기하자고. 남편과 제가 강경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모도 결국에는 납득을 하셨고 그럴만하고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작전을 짜고 있을 때 마침 서방님이 집에 왔고 시모가 작전을 개시했죠. 예, 둘째야. 내가 요즘 너무 집에만 있었는지 속이 갑갑하고 힘들어. 어디 당일치기로라도 가까운데 여행이나 다녀오면 어떻겠니? 근교에 스파 시설 잘 되어 있는 리조트가 어디 있다고 하던데 리처도 스파 받는 거 좋아하잖아. 셋이 같이 다녀오자. 어떠니? 모처럼 바깥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야. 엄마가 다 쏠 테니까 가는 걸로 해, 응? 시모는 그렇게 서방님을 졸라서 시모와 서방님, 동서까지 모두 근교 리조트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고 시댁일 봐주는 분들도 휴가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텅 빈 시댁에서 다음 작전을 이어가기로 했죠. 집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시모가 먹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방에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좀 찾아보니까 볼펜처럼 생긴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로 했어요. 여보, 이거 봐. 이런 게 다 있네? 모르고 그냥 보면 완전 볼펜이야. 근데 이게 카메라래. 신기하지 않아? 그래? 그런 게 다 있어? 하여간 별의별 게 다 있구만. 주방에 그걸 설치하자는 거지? 응. 어머님 댁 냉장고에 보면 메모지랑 필기도구가 항상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볼펜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그걸 눈여겨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게다가 이거 진짜로 볼펜으로 써도 돼. 볼펜 기능도 있으니까 더더욱 의심받을 일은 없어. 그거 괜찮네. 냉장고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올 것 같긴 해. 좋은데? 근데 그거 볼펜 모양이면 무선 카메라인 거지? 배터리 한번 완충하면 얼마나 가는 거야?
그게 문제인데 최대로 충전해도 3시간 정도밖에 녹화가 안 된다네. 대신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녹화를 하면서 시작하는 기능이 있어. 그리고 녹화가 시작되면 원격 앱에 알림이 와서 촬영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사실 실제로 불펜 기능이 있는 거고 잘 표시가 나지도 않으니까 서방님이나 동서가 있을 때 슬쩍 붙여놔도 되는 거였지만 제대로 촬영이 잘 되는지, 화각이 잘 나오는지, 앱으로 원격 조정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시모랑 동서네가 집을 비우도록 했고 그 사이 남편과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한 거였죠.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후 앱에 알람이 울리기를 기다렸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에 바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촬영이 시작된 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던 남편과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밤중에 알람이 울리게 한 사람은 동서가 아니라 서방님이에요. 서방님은 주방에서 시모의 당뇨약을 다른 약과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바로 다음 날 시모를 모시고 서방님이 바꿔치기 한 약을 갖고 병원에 가서 당뇨 환자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약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묻더라고요. 이 약을 당뇨 환자가 먹었다고요? 이 약이 맞나요? 아니, 당뇨 환자란 분이 현재 약물 치료나 뭐 그런 치료를 받으실 정도로 당뇨가 진행된 분이 맞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놀라며 저희를 향해 되묻는 의사를 보면서 뭔가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그 약은 글루코사민이라는 영양제였는데 연골 조직 형성에 좋아서 무릎 관절염 증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노인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글루코사민이잖아요? 글루코스, 즉 포도당, 그리고 아민, 그러니까 아미노당이 결합된 이름인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당 수치가 높아지는 약이란 느낌이 바로 오는 거죠. 그런 약을 당뇨 환자에게 먹인 겁니다. 이미 당뇨 환자는 피해야 할 영양제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인데 이런 약을 당뇨 환자가 복용하시면서 무슨 약인지도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당뇨 환자도 복용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해서 복용해야 하는 약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 글루코사민 복용이 꼭 필요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따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아니 대체 뭔지도 모르는 약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의사가 몇 가지를 더 물어왔는데 약의 복용 시간을 물었어요. 난 그게 당뇨약이라고 알고 먹었어. 매일 공복이나 밥 먹기 30분 전에 먹었지. 당뇨약이 워낙 종류가 많은데 시모가 복용 중인 약은 하루 3번 식전에 복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손살을 치더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가져오신 이 글루코사민은 하루 한 알 식후에 위장에 안 좋으신 분일 경우 식사와 함께 복용할 것을 권장하는 약이라고요. 그런 약을 식전 공복에 하루 3번, 그것도 당뇨 환자에게 먹인 거라고요? 아니 대체 누가 약을 이런 식으로 먹으라고 한 거죠? 미친놈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동서가 아니라 서방님이라뇨.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시모와 남편 저희 모두는 너무나 놀랐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저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증거를 조금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배터리가 완충된 볼펜 카메라를 다시 붙여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얻게 된 영상에서는 서방님이 시모에게 줄 요리를 직접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조리대에서 요리를 하던 서방님이 갑자기 퇴 하고 시모가 먹을 음식에 침을 뱉으면서 망할 할망구 적당히 살고 얼른 아버지 따라 좀 가라. 그래야 내가 그 재산 다 내 마음대로 하지. 그 재산 다 내 차지로 만들어 놓고 빨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까지 보고만 시모는 부들부들 떨면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시는 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더 이상 다른 증거 같은 거 더 모을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경찰서에 가서 그 영상을 보였더니 경찰들도 약 바꾸는 거랑 침 뱉는 장면 같은 것을 보고 기가 차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정말 친아들이 맞아? 완전 폐륜아 아니야. 아니 멀쩡한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보니까 이미 연세도 많은 노모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거잖아. 악질 중에 악질이네. 그렇게 경찰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고 혀를 내두르며 욕을 할 정도였어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건 딱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말인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긴 했어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의연하시던 시모는 경찰서에서 결국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피눈물 날만 한 거죠. 자기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이, 그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믿었던 둘째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놈일 줄 상상이라도 했겠냔 말이에요. 틈만 나면 그렇게 둘째 아들 찬양을 하던 시모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던 둘째 아들이 아니었냔 말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텐 미안한 말이다만 둘째한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려고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둘째한테 훨씬 더 많이 상속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상담까지 받았어. 둘째한테도 그런 얘기 다 했거든. 너희 형보다 너한테 훨씬 더 많이 상속할 거라고 말했어. 너희 형은 평생 속만 썩이고 사업 말아먹느라 날린 돈이 얼마냐. 재산 물려줘 봐라. 그 돈 갖고 또 사업한다고 나서서 금방 날려먹겠지. 물려줘봤자 관리도 못하고 날려먹을 네 형한테 물려주느니 너한테 다 물려주는 게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했단 말이야. 아니, 그 자식은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엄마가 지 놈을 얼마나 아꼈는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노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긴커녕 그 재산 빨리 독차지할 생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끔찍하고 슬픈 일이야. 엄마, 정말 이건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말. 시모는 그런 서방님을 고소했어요. 그리고 서방님한테도 직접 말씀하셨죠. 네 놈, 이 부르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내 목숨 위협하려고 한 거 내가 다 안다 이놈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내 둘째 아들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어. 이 천벌을 받을 놈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 엄마 왜 이래? 당뇨가 문제라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야? 서방님은 시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정말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빡쳐서 큰 소리치면서 말했죠. 이 자식아, 네가 엄마 약 바꿔치기 한 거 알아. 너 이 자식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냐? 너 대체 어떻게 된 놈인 거야? 나도 정말 그게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난 또 뭐 때문에 이 난리들인가 했네. 아니, 무슨 영양제 하나 바꿔친 것 같고 생명을 위협한 거라는 둥 그런 소리래. 듣는 사람 끔찍하게.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그거 그냥 영양제야. 엄마가 당뇨가 있긴 하지만 무릎 관절도 너무 안 좋으니까 글루코사민 복용도 꼭 필요한 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뻔뻔하게 짝이 없는 태도로 말하는 서방님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듣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것 보세요 서방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어머님이나 우리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리고 의논을 했어야죠. 아니, 다 필요 없고 제약회사 연구원식이나 된다는 사람이 글루코사민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몰랐을 리가 있어요? 식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을 식전에, 그것도 권장 복용량보다 3배나 많이 먹게 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래도 고의로 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어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니 서방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옆에 있던 동서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끼어들더군요. 정말 가지가지한다. 늙은 년이랑 바람나서 꼴값 떨고 돌아다녔던 건 애교였냐? 그걸로 모자라서 친모한테 그런 짓까지 했어? 야, 그거 폐륜이야, 폐륜. 불륜에 폐륜에. 아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다녔군. 너 진짜 대책 없는 인간이구나. 응? 둘째 서방님이 바람을 폈다고? 불륜?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제가 우연히 듣게 됐던 동서의 전화통화 내용 기억하세요? 그때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늙은 년 세상 하직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거 말이에요. 그게 시모가 아니라 서방님과 바람난 내연녀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글쎄. 동서, 바람이라니? 불륜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야? 네, 전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같은 제약회사에 다니는 여자고 저 인간보다 5살이나 많은 연상이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리고 이쁜 년도 아니고 나보다 한참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늙은 년이랑 바람이 났다는 걸 알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세요? 형님은 짐작할 수 있으시죠? 전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아니 동서, 그래 정말 화나고 속상했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왜 당장 말하지 않았어? 왜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바람 피우고 다니는 서방님을 봐주고 있었던 거야? 제가 뭐 마음이 좋아서 저 인간 봐주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저 인간한테 그럴 만큼의 애정도 없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다 밝히고 뒤집고 싶었죠. 당장 증거 수습하고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다 진행하려고 하다가 최대한 저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려고 지켜보는 중이었다고요. 동서가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에는 동서 그년도 유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혼 안 하고 있으면 물려받는 재산이 얼만데 그걸 눈앞에서 놓치긴 아까웠을 거 아니겠어요? 이혼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리저리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동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동서의 시커먼 속내와 빤한 계산이 다 보였지만 뭐 굳이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랬구나. 세상에. 동서 혼자서 어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마음고생 많았을 거야. 고생했어. 천만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 꼴 보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그 내연녀 뒷조사 들어가고 흠잡을 건 없는지 탈탈 털었다고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 내연녀가 리베이트를 이용해서 회사 몰래 뒷돈을 털어먹은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따질 것도 없이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았죠. 저희 부모님도 이미 사실 다 알고 이를 갈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온갖 인맥 다 동원해서 그냥 리베이트 폭로하고 골로 보낼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통화하면서 처리한다고 했던 게 그 말이었던 모양이에요. 동서도 한 가닥 한다는 집안 딸이니 어지간히 알아서 잘했겠어요. 시모는 친아들인 서방님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폐륜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서방님을 고소했고 당연히 그런 아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유언장도 수정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시모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도 완전히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무슨 존속죄 같은 걸로 서방님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고소를 통해 서방님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시모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을 했다는 것이 다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상속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서방님이 나중에 억울하다며 유리분 청구 소송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런 서방님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은 한 푼도 얻게 될 거란 얘기죠. 서방님은 지금도 시모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다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누구도 서방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서방님이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니 동서도 그런 서방님과 계속 살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혼을 미룰 이유도 없어진 거고요. 동서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서방님은 동서한테 위자료며 재산 분할로 뜯길 돈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해요. 상간녀 소송도 뭐 당연했겠죠. 시모한테 고소당해 동서한테도 고소당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연달아 터지자 서방님도 결국 가면을 완전히 벗더군요. 서방님은 남편과 제가 시모를 도와서 집에 CCTV까지 설치한 걸 물고 늘어지며 미친 년놈들이라고 거품 물고 난리를 쳤어요. 너네들 그런 식으로 CCTV 설치한 거 그거 다 불법이야. 알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질러? 아무것도 모르는 노모 끼워내서 어떻게든 내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거잖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니? 네가 저지른 짓이 뭔 줄은 알지?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불법 어쩌고 하는 거야? 뭐? 개인정보보호법? 웃기지도 않는다, 이놈아. 불효막심한 놈. 너 같은 놈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야. 알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해? 네가 내 형이면 형이지. 뭐 잘난 게 있다고 훈계질이야? 난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 그딴 훈계 필요 없고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재수가 없으려니 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껴선 일을 다 망쳐놨잖아. 에이씨. 세상에 인면수심이 따로 없네. 아무리 막 나가는 거라고 해도 형님한테 지금 그 말버릇이 그게 다 뭐예요? 하긴 낳아주신 엄마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뭘 기대하는 거야. 나도 참 어이없네. 이것 보세요, 서방님.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 우리도 다 알 만큼 알고 조사할 만큼 했어요. 우리를 아주 허술하게 봤겠지만 사람 잘못 봤다고요. 서방님은 남편과 저를 찾아와 가면을 벗어던지고 막말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어쩌고 할 때 사실 남편과 저는 코웃음 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한테 배운 걸 서방님이란 인간 면전에다 아주 제대로 쏟아내줬습니다. 저도 뭐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암기 과목만큼은 꽤 잘했거든요. 남들보다 외우는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잘 들으세요. 그 CCTV라는 게 일반 사업장이 아닌 홈캠으로 설치된 경우 무조건 타인의 행동을 찍거나 녹음했다고 불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집에 설치한 홈캠의 경우 내 집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과 다르기도 하고 어머니 같은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연로하신 어르신 또 지병이 있어서 항상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경우처럼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전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집주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어줍잖게 주워들은 건 있나 본데 많이 부족하네요. 가서 제대로 공부해봐요. 그럼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아, 내가 중요한 얘기 빠뜨릴 뻔했네. 무엇보다 CCTV에 찍힌 행위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거랑 별개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 CCTV에 찍힌 게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폐륜 범죄 행위인진 더 얘기 안 할게요. 만에 하나 그 CCTV 설치가 문제된다고 해도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소라든 신고라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우린 자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참을 떠들고 나니 그 인간이 그래도 말귀는 알아들었는지 낯빛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했을 텐데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둘째 아들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별것도 없네 싶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면 뭐예요? 인간이 돼야죠. 그 인간은 정말 인간도 아닌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두 얼굴로 이중생활을 했던 서방님이란 인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말을 실감했죠. 시모는 그 인간을 유산상 속에서 제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둘째 아들과는 아예 의절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나한테 그런 아들은 없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다시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아. 나한테 남은 건 이제 너희들 뿐이구나. 시모의 말처럼 이제 시모에게 남은 건 장남인 남편과 맏며느리인 저뿐인 거죠. 그러니 시모도 이제는 저희를 의지하며 지내고 계신답니다. 둘째네가 나간 그 집에는 저희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구치소에 있는 서방님이 집으로 전화를 시모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서방님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그런 서방님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남편이 받았었는데 서방님은 남편에게 시모와 함께 면회를 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길길이 날뛴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젠 또 눈물로 호소라뇨. 정말이지 얼굴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편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가면에 갈아 쓰는 인간인 거예요. 하여간 남편이 서방님의 말을 다 전했어도 시모는 서방님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엄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나중에 엄마가 후회하실까 봐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렴. 괜찮다 마다. 그깟 놈 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그놈이 내게 한 짓이 어떤 짓인데 내가 그놈을 내 자식으로 둘 수가 있겠니? 나는 그런 놈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놈이 저렇게 어떻게든 나를 불러들이려는 것도 속셈이 뻔해. 그놈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단 말이다. 보나마나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 하겠죠. 구속되기 전에도 어머님이나 우리 앞에서 수도 없이 했던 그 가짜는 변명들 늘어놓으면서 말이에요. 불쌍한 척도 하겠죠. 이제 꼼짝없이 벌 받는구나 싶으니까 겁도 나고 어떻게든 형량 낮춰볼 생각으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님한테 들으니까 판사님한테 반성문을 그렇게 열심히 쓴대요. 변호사님이 보기엔 다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라고 하시지만 말이에요. 그놈은 그렇게 불쌍한 척하며 온갖 얘기들 하면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걸 정말 참을 수가 없구나. 나나 너희 아버지가 그놈을 예뻐하며 키우긴 했어도 그렇게 사리분간 못하는 망나니가 되도록 한 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오죽엄하셨니? 칭찬을 그렇게 했지만 그만큼 야단을 치기도 했어.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엄마 아버지가 그놈 잘못 키워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 안 해. 엄마 탓이 아니라고. 그런 거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나도 그놈처럼 개차반으로 자랐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 나이가 몇인데 부모 탓을 해요. 그런 생각하면서 괜히 엄마 마음 상할 것도 없다는 거야. 맞아요, 어머님. 서방님이 그런 짓까지 저지른 건 어떤 걸로도 정당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끔찍한 범죄고 그건 서방님 스스로 자초한 거죠. 어머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이미 유산 얘기까지 다 하면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어머님께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난 너희들 덕분에 산 거야. 너희들이 없었으면 언제 저 세상 갔을지 몰라.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많겠지만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 내가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니? 남은 시간 동안 정 쌓고 살면 좋겠어. 시모는 용돈이란 명목으로 매달 경제적 지원도 두둑이해주고 계세요. 다만 시모가 워낙 오랫동안 남편을 못 믿어했으니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남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고수하신답니다. 사업을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하면서 재산을 날려먹은 전적이 있으니 남편도 할 말이 없긴 없는 거죠 뭐.
대신 저희 아들에게 상속이 되도록 하실 거라면서 제게 남편 또 헛짓 못하게 하고 항상 살피고 관리 잘하라고 하시네요. 돈이야 풍족하면 좋은 거지만 저나 남편이나 시모 유산 바라며 시모한테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미혼우리 새끼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 거였으니 상속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진 않아요. 그동안 많이 망가진 시모의 건강이 얼른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뿐이고 시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시모 말씀처럼 그간 쌓지 못했던 정을 쌓아가고 싶어요. 참고로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서방님, 아니 그 페르나 놈이 제대로 참교육당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고마운 여러분, 그 인간이 꼭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